여의도 매니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우리 지난 시간에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이제 전세 물량이 감소한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 그렇게 예고해 주시고 맞아. 끝내셨는데 마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지난 편 또 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지난 편에 제가 해드렸던 조언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이걸 얘기하면, 내가 지난 편에 뭐 주의하라고 했어? 투자할 때 확대 해석. 확대 해석 주의하라고 했어. 연애할 때도 조심해야 돼. 연애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잘못하면 요즘은 성추행이 돼. 손을 덜쩍 잡았어. 이제 우리는 서로 사귀는 사이일 줄 알고, 그치? 네. 왜 이러세요? 하는 순간 경찰서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뭐 여자분이 오늘 그냥 술 달다 이렇게 얘기하면 술이 달구나 거기까지만 이제 읽어줘야 되는데 이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확대 해석을 하면 이제 위험해지는 상황이. 너 그런 스타일이니? 아니,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지? 연애와 투자에서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잘 해주셨어요. 실제 투자에 크게 낭패 보신 분들을 보면 확대 해석을 해서 투자를 했다가 낭패 본 분들도 많은데, 그럼 오늘 주제도 어떻게 확대 해석을 하는 줄 알아? 다주택자 규제가 전세 물량 감소를 가져온다, 이걸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하면 그럼 박 교수는 다주택자들 그대로 두란 말이요. 제가 그대로 두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또 다른 확대해석, 역시 박 교수는 우였어. 저는 또 뭐 좌파라는 얘기도 듣고요. 나는 친중이자 친미자 반중이자 반미였어. 네, 저는 뭐 극우파이자 극좌파이자 아주 뭐 난리가 아니에요. 저 확대 해석도 뭐 개인의 자유니까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투자하실 땐 조심하십시오. 그건 정말 내 돈, 피 같은 돈을 날리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경제 현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서론이 너무 길었네. 다주택자 규제가 왜 전세 물량 감소로 이어지는가? 그러면 내가 전세를 살던 아니면 월세를 살던 집을 구매하던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현상을 객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대응할 거 아니야. 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우시고 싶으면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하세요. 훌륭한 학과입니다. 제 제자가 되십시오. 제2의 박종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악인가? 하여튼 요즘도 저희 학교에 또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두시고요. 어디 방송 말고 학교 안에서는 이제 뭐 약간 이런 좀 이상하게 거리감이 있을 수 있는데, 스승과 제자라는 표현보다도 이제 우리 인하우스니까 더 노골적인 얘기를 해드리지. 그리고 그냥 경제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여기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에 들인 시간과 돈보다 더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종목 추천하라는 얘기? 자, 시작하자고. 그래서 전세 물량이 감소하는 이유, 첫 번째, 일단 팔리는 집은 전세가 아닌 게 돼버려. 자, 봐봐. 내가 강남 살고 있는 A라는 집주인이야. 네. 근데 이 집을 팔려고 해. 원래 이 집에는 B라는 사람이 전세를 살고 있었어. 네. 근데 내가 갭 투자한 거지.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대통령이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팔아야겠다 했어. 네. 그래서 이 B가 전세로 살고 있는 이 집을 내놨는데, 그걸 네가 C야. 네. C가 사러 온 거야. 그렇죠. 그럼 C는 이걸 사서 여기서 실제 거주를 꼭 해야 되니 안 해도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하라고 했잖아. 네, 그렇죠. 실거주를 안 하면 이걸 다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서 중과세를 때리든 보유세를 매기든 가만 안 두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실거주가 안 되면 매매가 안 돼. 그러다 보니 토제로 인해서 직접 입주를 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정해졌네? 나는 분명 네가 지난번에 마지막 얘기했던 갭 투자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가 이거야, 하나는. 그렇죠. 전세 물건 하나는 내가 이제 집을 판다는 건 다주택을 그만하고 싶어서 하나 팔았는데, 그럼 전세 살고 있던 사람은 나와야 되고, 그렇죠. 새로 집을 산 사람은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니 전세 물량 하나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야. 평화롭게 전세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렇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서 전세 물량이 하나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지. 집주인이 이제 직접 들어가 살아야 돼. 그러면 집주인도 직접 들어가서 할 수도 있으니 그것도 전세 물량이 하나 빠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안 팔고 버티는 집은 어떻게 되느냐?
안 팔고 버티는 집에서도 전세가 사라질 가능성이 많아. 안 팔고 버티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그럼 버틸 때 제일 많이 고민해야 될 요소가 뭐야? 대출? 보유세지.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네. 당분간 거래 잠김, 그다음 매물 잠김, 그리고 거래 절벽 이런 게 일어날 게 뻔하니 야, 그럼 내가 대출이자 납부하면서 계속 당분간 더 버텨야 되네. 그럼 더 버티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봐. 이 시드를 어디서 만들지? 전세보다요. 전세 자금 받은 다음에 그걸 내가 가용하는 것보다 월세 받는 게 수익률로 따지면 훨씬 높죠.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더 훨씬 더 직접적이잖아요. 맞아. 그러면 결국 보유세 대비 등등 또는 장기전에 대비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야, 이거는 정말 또 하나의 전세가 사라지는 요소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다주택자 중에서 일부 3주택 이상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네, 많이 계시죠. 그러면 3주택 이상 있는 사람들은 그냥 대출 같은 거 결정할 것도 없이 그 가지고 있던 집들 중에 누군가를 어디가 팔 거 아니야. 그럼 팔고 나서 돈 받을 거 아니야. 그걸로 전세를 좀 줘버리는 거야. 아니, 전세 자금이 있어야 그 전세 자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전환할 거 아니에요. 이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 유튜브 보면서. 아니에요. 다주택자들 중에서는 자금 여력이 또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러 갭을 끼고 사는 거지. 그러면 3개, 4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2-3개 다 처분하고 거기에서 처분해서 받은 돈으로 원래 여기 살고 있던 이 사람에게 너 여기 계속 살고 싶으면 이제 월세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러면 전세자금 내가 돌려줄게. 돌려주죠. 딱 그걸로 집 한 걸로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 가능성도 꽤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보유세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또 2번째야. 네. 그다음 3번째야.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버리는 경우 있잖아. 네.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돼. 아까 너 얘기했으니까 너로 하자. 네. 강남에도 한 채 있고, 경기 외곽도 한 채가 있고, 강원도도 한 채가 있어. 너는 결국 이 한 3개 중에 어딘가 들어가 살아야 돼. 그지? 어딘가 들어가 살아야 될 때 어디로 들어가 살 거야? 강남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쉽게 말해 선호 지역을 선택할 거 그렇죠. 아니야. 다른 걸 팔 수는 없잖아. 네. 이거 부인하시는 분은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3개가 아닌 뭐 다 또 다른 데서 살던 뭐 어디 살았을 텐데, 아니면 네가 강남에서 살면 실거주니까 뭐 그건 문제가 없는 거고, 근데 이제는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니 선호하는 지역으로 옮길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강남으로 가고 나머지 어디냐 하면 비선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외곽하고 강원도를 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전세 원래 내 강남 집에 전세 살고 있던 사람은 나가야지. 나가야죠. 그러면서 내 집주인이 와서 살다니까. 네. 그럼 그 사람은 나가야 되니, 사람들이 선망하고 선호하고 그래서 전세 수요가 많은 곳은 전세 물량이 또 줄어들고, 대신 외곽에 있는 강원도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외곽이나 뭐 비선호 지역. 비선호 지역은 전세가 뭐 늘 수도 있고 안 늘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확실한 건 선호하는 지역에 전세 물량이 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또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4번째. 지금 원래도 전세 물량이 풍기현생이야. 왜냐하면 일단 이 전세는 물론 아파트 전세 말고도 빌라 전세가 포함된 숫자이긴 하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를 안 살아. 목돈 날릴까 봐. 그렇죠. 다 그냥 500에 월세로 들어가고 하는 게 그게 더 나아. 그 한참 또 이슈가 됐었어요. 맞아. 그게 불안감도 덜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비선호 지역이나 물건이 아파트가 아닌 곳은 전세를 다 싫어하고, 게다가 임대차 3법. 기존 전세 계약자들이 또는 세입자들이 2년 연장할 수 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부동산 정책이 정말 뭐 2달 간격으로 공급 대책, 수요 억제책, 다시 공급 대책, 다주택 때려잡는 정책이 막 나오니까 불안감이 너무 높아. 야, 우리 어디 이사 가기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불안하면 어떻게 한다? 스테이지. 그렇죠. 남자. 야, 그냥 여기 있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저희는 이번까지는 그냥 임대차 3법 갱신 활용해서 계약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 수요가 조금 더 높아질 요인으로 작용할 거야. 그러면 기존에 전세 살던 사람이 나가서 어디 다른 걸 가줘야 그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건데, 임대차 그 3법 갱신을 해버리면
그것도 전세 물량에서 나올 만한 것들이 안 나오게 될 요소가 돼버리는 거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정해진 미래라고 이건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얘기인데 공급이 최근 들어선 확정적으로 정해져 버렸어. 공급이 안 되는 걸로. 예.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 새 아파트가 공급이 돼야 그 분양받은 사람 중에 누구는 입주 안 하고 전세 매물로 바로 내놓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되게 된 거잖아. 그러면 이제나 저제나 전세는 품귀 현상이 되고 월세로 전환되는 숫자가 늘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다주택 규제가 전세 물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네. 어때 들으니까? 아니 여기 지금 정리한 거를 제가 보고 있는데 야 전세가 줄어들 요인들밖에 이렇게 없네요. 예, 결국은.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정책이 이 의도는 누구도 이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 다주택을 조금 규제하자. 그리고 뭔가 투기성 자금들, 투자인지 축인지는 제가 언제 한번 아주 딥하게 한번 해드릴 거예요. 예, 하여튼 그런 자금, 투자든 투기든 간에 그런 수요를 좀 막아보자. 그런데 우리 그런 표현도 있거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이전에 지지난 정권이나 그 전에 이런 비슷한 시도가 있었을 때 결국 집값 잡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만성적인 공급 부족만 초래하거나 이런 것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있어. 이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너랑 나랑 부부 사이인데 우리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내 집 장만하려고 저축해야 되는데 저축할 돈을 더 못 마련하는 거잖아. 네. 월세 부담이 전세 부담 큰 거 아니야. 그렇죠. 전세는 국가에서 전세자금 대출 등등으로 페이버를 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 바뀌면 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럼 이런 걸 다 종합했었을 때 오히려 집장만 하는 시기가 더 뒤로 미뤄지는 일도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저축이 줄으니까. 그렇지. 자, 바로 이런 부작용만 만약에 이번 걸로 끝나버리면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고. 네. 그러면 후속 조치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그래도 이래도 대한민국이 집값은 좀 더 오를지언정 그래도 부동산을 투기 세력들이 말이지 올려놨다. 아니면 다주택자들이 다 움켜쥐고 있어서 올려놨다. 이 소리는 안 들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쾌적하게 만들면서 그럼 더 안정화를 어떻게 할지를 볼 수가 있는 건데 후속 조치가 빨리 나와야 돼. 구두 개입을. 네, 그렇죠. 이번엔 가만 안 있는다. 아마라는 기재부 장관 옆에 앉아있는데 아마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봤잖아. 그래서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니까 확실해라. 나중에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이 정도로 엄포를 놓으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놨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 엄포를 놓을 때 더 좋은 점이 뭐야? 어떻게 할 걸지 얘기했을 때가 구체성 모르겠어. 이건 나는 그래. 얘기했었을 때 난 이제 두들겨 맞는구나. 그렇게 해서 더 빨리 처분을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거든. 예측 가능성이죠. 그런데 아직 얘기를 안 해. 그 유예는 중단하겠다는 건 얘기했지만 그 틀만 말씀하신 거죠. 아니 유예 중단은 그건 틀이 아니라 그건 확정적인 팩트니까 그런데 그 다음 조치인 보유세 그럼 들고만 있겠다는 건 돈 되는 거 아니겠지 보여줄게. 이 얘기는 보유세 올리겠다 얘기한 거거든. 보유세를 어떻게 올린다는 거지? 그 구체적인 뭐 퍼센트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없어요. 맞아. 뭐 예를 들어서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인 50억 이상의 그 시가를 보이는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만 일부 보유세를 올린다? 만약에 그런 형태로 정책이 나오면 저는 서울 집값 잡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 그건 다른 시장이야. 그렇죠. 우리 같은 그냥 일반 중산층 서민들이 살겠다는 집하고 그냥 시가 50억 이상 되는 집은 이게 다른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 시장을 잡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노도강을 비롯해서 저기 뭐 남양주나 뭐 동탄이나 뭐 저기 어디야 또 광명이나 이런 데 사는 집값에 변화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그걸 직접적인 개연성 안 봐요. 뭐 서민 물가 잡겠다고 뭐 명품 가격 규제하는 거, 뭐 샤넬 가방 가격 규제하고 효과 없잖아요. 오히려요. 진짜 최상위권 매물만 집중적으로 보유세를 그것도 그 50억 이상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얼마나 부과했나 봤더니
우리도 지금 보유세를 내고 있어. 재산세랑 종부세가 그거니까. 네. 거기에서 0.1%포인트 정도 더 올리겠다 하면 그 정도 사는 사람은 야, 그냥 내자. 내자. 그냥 내자. 알았어. 낼게. 이런단 말이야. 네, 그렇죠. 그럼 그것도 아무 효과가 없고. 그렇죠. 그런데 세게 냈어. 보유세를. 한 연간 1% 내. 그럼 5천만 원이네? 그잖아. 네, 그렇죠. 50억이면. 네. 그럼 200억이면 얼마야, 이게? 와, 2억씩 내야 돼요. 2억씩 내는 거야. 이러면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하고 센 보유세를 부과하면 서울 집값이 전반적으로 잡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 바로 언더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 폭등하죠. 네. 폭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제도가 아니라 좋아. 강남 3구만 보유세 올려 하면 강남 3구에서 연 5천만 원씩 내고 산다, 1억씩 내고 산다.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강남 3구가 아닌 마용성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럼 마용성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뭔 소리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전세 물량이 올라가는 확정적인 거는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보유세를 어떻게 해주실 건지를 얘기를 안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줘야 서울 집값 이제 대세 하락입니다. 저 박정호도 이제 하락론자입니다. 한다든가 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내용이 안 나왔으니 이걸 집값 안정이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뭐 때문에 받아들이는지도 나 잘 모르겠고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이걸 뭐 때문에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실제로 나온 건 없는데. 나온 게 없어. 나온 게 없고 그냥 그러니까 거래만 잠기고 불안한 심리 있는 사람들만 먼저 던진 거야. 던지고 있는 거야. 그게 불안한 사람들이 먼저 던지고 있는 심리는 지난 편 보시면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투자는요. 특히 내 집은 그리고 내가 내 집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부부가 25년 모아서 그냥 우리는 주식 투자 같은 것도 잘 몰라가지고 아파트 하나 더 사서 거기 임대 놓고 그 월세 받아먹고 살았는데 그 교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저한테 많이 와요. 근데 제가 매일에 다 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괄 다 안 드려요. 죄송하지만. 예. 제가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물리적으로 물리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끔 거기에 대답 드리기 위한 컨텐츠를 가끔 올리는데 저도 그분들에게 이번에는 대답을 못 드리는 게 나온 게 없어요. 나온 게 없어요. 뭐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면은 저희가 또 이거 편성을 해가지고 그럼. 만들어서 또 나오겠죠 컨텐츠가. 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다주택자 규제라는 요 팩트만 가지고는 여태까지 이런 비슷한 흐름에 뭐가 있었을 때 양도세 중과하고 그랬을 때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것들은 어느 정도 예견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렇게는 말씀드리는데 서울 집값의 전반적인 향배는 조금 후속 대책 나온 다음에 우리 다시 논의해야 된다. 네. 자, 그럼 너는 이런 시점에 네. 네가 만약 다주택자야. 네. 넌 어떡하니? 다주택자다. 저는 일단 첫 번째는 후속 조치를 좀 봐야죠. 대통령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그냥 팔라고 제발. 안 하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다주택자분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다주택을 가지고 계실 정도까지면 돈도 꽤 많으신데 이번엔 좀 정리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다주택자 규제가 성공하면요. 코스피 또 한 번 달립니다. 그렇죠. 그 돈 어디 가겠어요? 어디론가 흘러가야죠. 어디론가 가야 돼요. 이제 네. 돈을 전기자 들어가 있는 예적금 넣는 거 다 손해인 거 아시잖아요. 그럼 금의 일부 또 갈 거고요. 또 코스피 또 올라가는 거고. 네. 뭐 요즘은 코인은 좀 주춤하니까 많이 안 넣으실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에서도 일부 또 후음풍이 들어올 수도 그렇죠. 아주 일부지만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국가에 보훈하시는 셈으로 조금 매물을 좀 던지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권고도 한번 드립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증시로 흘러가면 더 큰 수익 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